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쇼와 이로운 건강법 I a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김지선, 이한이,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I am 닥터의 주제 바로 생생한 실제 사례로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여자가 두뇌 가지고 애 낳으려고 이게 다 네가 뚱뚱해서 그런 거다. 솔직히 자기 몸매 나 정 떨어지려고 해. 당신이랑 헤어져야겠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 이야기는 40대 여성 김모 씨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예요. 어려서부터 모태 통통이었던 김 씨는 성인이 되면서 입시, 또 취업, 직장 스트레스를 차례대로 겪었고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를 달고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으로 풀었다고 해요. 결국 30대 중반이 되었을 땐 키 160cm인데 몸무게가 80kg에 육박하는 고도 비만이 되었고 외모가 후덕하게 변하자 늘 주눅 들어 있는 사람처럼 그늘지고 소심해지고 사람 만나기를 피했다고 해요. 왜 살찌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주눅 들고 남의 눈치 보게 되고 신경 쓰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옷을 입으려고 해도 맞는 옷도 없고 자신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야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에요. 아이고야. 뭐 떡볶이, 닭발 이런 거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러다 보면은 또 2, 3kg가 그냥 또 훅 찌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못 풀고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연애와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던 어느 날 평소 호감으로 생각했던 직장 동료에게 뜻밖의 고백을 받게 되었고 연애 반년 만에 혼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초스피드로 결혼까지 골인했다 그래요. 나는 내가 만나서 그런지 자기처럼 글래머러스한 스타일 이상형이었어. 조용한 성격도 좋고 과묵하게 일하는 것도 멋지고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스윗한 반쪽을 만나다니. 진짜 부럽다. 부럽다. 그런데 신혼의 기쁨도 잠시 너무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바로 김 씨가 유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손주 생겼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병원에서 뭐래? 네 탓이라 그러지? 이게 다 네가 뚱뚱해서 그런 거다. 여자가 비만하면 자궁이 안 좋아서 애가 못 붙어 있는 거야. 아이고 여자가 두뇌 가지고 애 낳으려고 아유. 아니, 시어머니가 너무 말씀이 심하시네요. 아니 가뜩이나 아픈 사람한테 막말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김 씨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생각해서 몸과 마음을 빨리 추스리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절망스럽게도 남편의 태도마저 점점 변해갔다고 해요. 에이, 그때 임신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응? 이제 아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헛헛해.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응? 살 좀 빼보는 게 어때? 솔직히 자기 몸매 나 정 떨어지려고 해. 미쳤나 봐. 아니 언제는 이상형이라고 그러더니 진짜 아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잖아요. 완전 막말하는 게. 너무 진짜 듣기만 해도 화나고 사실 남편의 이런 변심이 아이를 잃은 슬픔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훨씬. 그렇죠. 그래서 김 씨는 독한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에 돌입했다고 해요. 스트레스 해소용이었던 야식부터 끊고 주로 샐러드와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었고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서 2시간씩 운동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또 집안일까지 다 하고 정말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해요. 아니,
야식, 간식 끊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식단 조절에, 운동에, 직장일에, 집안일까지 이거는 그냥 상처가 컸던 만큼 마음 아주 독하게 먹은 거예요. 저절로 그냥 살이 막 쭉쭉 빠졌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6개월 만에 무려 25kg 감량에 성공하면서 정상 체중에 도달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속이 쓰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또 손발도 저리고 그리고 차갑더니 화장실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새카맣게 검은 변을 본 거예요. 검은 변이요? 아니 그 여성분들 중에서는 변비가 심한 분들은 혈변을 보기도 한대요. 근데 검은 변은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상치 않은 몸의 변화에 그 길로 바로 병원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는 유감스럽지만 위암 3기입니다. 당장 위 절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갑자기 위암 3기요? 어떡해요. 아니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대체 왜 그런 일이. 김 씨는 위의 3분의 2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고된 항암 치료를 견뎌야만 했는데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발톱이 검게 변하고 음식의 맛조차 느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럴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는 더 냉랭해져만 갔다고 해요. 아이 그러니까 살도 좀 빼고 몸 관리 좀 잘하라니까. 지방골이 이게 뭐야? 일 잘하고 살림 잘해서 봐줬더니 이젠 그마저도 못하잖아. 당신이랑 헤어져야겠어. 내가 얘 유산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 어? 우리 아들 만나는 여자 있다. 날씬하고 아주 건강한 여자야. 네가 순순히 헤어져 줘야 되겠다. 얼른 정리해라. 아니 암 투병하는 아내를 두고 바람까지 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몸과 마음이 편안해도 모자랄 판에 이건 너무 그냥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미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김 씨는 암 투병과 동시에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되었고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며 몸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 후 정기 검진 결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암세포가 복강내 폐, 난소까지 퍼졌어요. 전이가 된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고생을 얼마나 그동안 했으면 그렇게 안 좋아졌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안타까운 한 여성의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대체 이 암은 왜 생기는 거고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건강 박사님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박사님, 성함이 현명한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혈액종양내과 교수 현명한입니다. 혈액종양내과는 각종 암의 진단과 치료를 담당하는 특수 분야로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암 환자에게 가장 최적의 치료를 결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암이라는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한 여성의 얘기를 함께 했거든요. 네.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암은 여전히 무섭고 두려운 질병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 이 여성분이 왜 암에 걸리고 전이까지 됐는지 너무 답답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 첨단 의학이 발달한 현재도 사실 암은 부동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비만은 각종 암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살이 찌는 이유가 고지방식을 많이 먹기 때문인데요. 이 고지방 식이는 이 면역세포의 수와 항암 활동을 감소시켜서 암세포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 실화극장 사연 속의 김 씨처럼 이 무리한 다이어트, 과도한 식단 조절과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도 이 암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면역 체계가 억제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더 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아. 또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하게 되면 이 위산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위 점막에 부담을 주고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염증은 위암을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불편한 증상을 느껴도 가볍게 여긴다는 게 문제인데요. 뭐 스트레스 탓이려니 하면서 뭐 소화제 같은 위장약을 무분별하게 잘못 복용하면 네. 건강을 해치게 되고 결국 문제를 방치하게 됩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끝내는 위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소화불량, 속쓰림 같은 증상은 누구나 다 알고 사는 건데 그렇죠. 이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러게요. 아니,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이 무시무시한 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특강 주제는 바로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2대 질병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암이고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3,000개에서 4,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는 건강한 사람도 예외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매일 생성되는 암세포들을 이 면역세포가 정리하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혹은 나이가 젊더라도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유지되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암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생존한다면 네.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7.9%로 네. 3명 중에 1명은 일생에 한 번 암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 결국 암에 걸린다고 해도 자연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겠네요. 이게 너무 끔찍한데요. 사실 암이 두려운 이유를 생각해보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치료하는 과정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네. 그 실화극장에서도 김 씨가 항암 치료 받으면서 머리카락 빠지고 그쵸. 손발톱이 까맣게 변하고 음식의 맛을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 그렇습니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 통증은 가장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 몸속 장기가 뒤틀리듯이 조이듯이 이제 아프고 하는 것이 내장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확하게는 치매 수용성 통증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 겪기도 하고요. 피부가 늘 저리고 때때로 화끈거리면서 찌르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네.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 나 그런 거 뭔지 알아. 왜 우리 몸살 되게 심하게 겪을 맞습니다. 때 네. 이 옷만 이렇게 스쳐도 따가 막 이런 거. 맞아요. 그걸 계속 겪는다고 느낄 수 생각을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저희가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요즘에는 네. 기술이 좋아져서 암 그거 일찍 발견하면은 그 치료 다 돼 별거 아니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네요. 진짜 좀 무서워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암은 이 한국인의 암이라고 불릴 만큼 흔한 암인데요. 우리나라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 국가입니다. 무려 인구 10만 명당 위암 발생률이 미국에 비해서 약 10배에 달하는데요. 재발률도 매우 높은 편이라서 이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5%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했고 2년 내에 암이 재발할 환자는 무려 68.4%에 달했습니다. 반이 넘네요. 한국인이 위암에 취약한 이유는 맵고 짠 음식을 즐기기 때문인데 이러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 점막이 쉽게 손상되고 이것이 위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저희가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다른 암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암과 더불어 한국인을 위협하는 암이 또 있는데요. 네. 바로 췌장암과
간암입니다. 췌장암, 간암. 췌장암은 뭐 걸리신 분들이 네. 거의 뭐 생존율이 너무 낮아서 그러니까 췌장암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거의 뭐 절망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이 췌장암은 진단이 곧 사형 선고라고 무시무시한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런 무서운 암입니다. 진짜 피하고 싶은. 네.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무려 15.2%로 매우 낮습니다. 전체 암 생존율이 71.5%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5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국내 10대 암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췌장은 위와 그리고 콩팥 그리고 척추 사이에 있는 기관입니다. 네. 오, 숨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 뒤쪽에. 췌장이 위와 대장 뒤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반 종합 검진으로는 뭐 복부 내시경이나 초음파 이런 걸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췌장의 몸통과 꼬리 부분은 네. 위장의 공기로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네. 혈액 검사로도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췌장암은 수술적인 방식으로 종양을 절제하기 어렵고 전이도 빠른 데다가 치료 내성까지 잘 생겨서 생존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게 방법이겠네요. 근데 이 췌장암이 생겼을 때 증상이 있나요? 췌장의 위치가 이렇게 등 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복통과 함께 등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많습니다. 네. 또 가족력이 없이 당뇨병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데요. 췌장에는 베타세포라고 하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는데 네. 이 췌장암이 진행되게 되면 베타세포가 파괴되면서 당뇨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이 혈당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작은 신호도 우리가 네.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다. 예, 췌장암과 더불어 간암도 말씀하셨는데 중년 남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게 간암. 예,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제 주변 지인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간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암을 완전히 절제해도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걸리면 죽음이 항상 도사리는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간암의 원인은 대부분 간염 바이러스와 간경화 때문인데요. 네. 때문에 저희가 간 절제술 등을 치료를 받아도 남은 간에 간경화나 간염 바이러스가 깨끗하게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재발할 확률이 높게 되고요. 실제로 간암은 최초 진단 후에 절제가 가능한 경우가 약 20%에 불과하고요. 절제술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67에서 91%까지 달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간암 수술 후에 5년 내에 재발할 확률이 무려 78%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와, 78%면 거의 80%인데. 그러니까요. 진짜 높네요.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암이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방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2대 질병, 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또 다른 질병 있잖아요. 그게 과연 무엇입니까? 네, 바로 두 번째 질병은 네. 영혼을 갉아먹는 병인 치매입니다. 아, 치매. 솔직히 암보다 저는 치매가 더 걱정이에요. 네. 그렇죠. 이 치매는 진행 단계에 따라서 친구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 간단한 돈 계산이나 뭐 계절에 맞춰서 옷을 입거나 대소변 가리기도 못하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로 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희생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어서 네. 이 가족의 병이라고 불립니다. 가족의 병. 네. 문제는 치매 환자가 12분에 1명꼴로 늘어날 만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치매를 앓으셨기 때문에 간병 가족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네네. 와, 우리 가족한테도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도 많았는데 네. 치매 이거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치매는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뇌 속의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줄어드는 병인데요. 네. 이 뇌 사진을 보시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뇌는 정상과 다르게 뇌 신경세포가 사라지면서 네. 이렇게 위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뇌세포가 죽어서 중간에 빈 곳이 많은 것을 볼 수 네네네. 있는데요. 맞아요. 빈틈이 많이 보여요. 오. 이
이처럼 뇌가 쪼그라들면서 네. 기억 저장 장치인 뇌가 위축되고 기억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치매는 치매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실제로 치매 발병을 2년 지연시키면 20년 후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치매 역시 예방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여기 가까이 안 오게끔. 그렇지. 좀 진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어요. 맞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즉 균형 잡힌 영양 보충이 핵심이라는 건데요. 네. 하지만 현대인의 상당수는 배부른 영양실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열량은 과잉한데 실제로 영양은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배부른 영양실조.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는 크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5대 영양소인데요. 현대인의 상당수는 대사 과정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 결핍된 네.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은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로 생명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비타민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조절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 대사를 조절해서 인간의 성장, 활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질입니다. 하지만 인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식사 등을 통해서 공급해야만 네. 결핍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40대가 되면서부터 진짜 하루에 잊지 않고 꼭 챙겨 먹는 게 바로 비타민이거든요. 이게 암과 치매 예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비타민은 세포 보호 및 면역 기능 강화로 네. 암과 치매 예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맞네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비타민은 성질에 따라서 기름에 녹는 지용성과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아서 결핍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이 수용성 비타민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있는데요. 네.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이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체내 에너지를 생성하는 영양소로 체력 유지와 피로 물질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고 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서 현대인의 피로 해결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암세포를 스스로 사멸하게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이 유방암 세포에 고용량 비타민 B1을 투입했더니 유방암 세포 증식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비타민 C는 네. 강력한 항산화제로 이 과잉되면 뇌세포를 공격해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인체 내 유해가스인 활성산소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야, 비타민 B와 C가 질병 방패막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그쵸. 우리 몸에 저장되는 영양소가 아니라고 하니까 결핍되지 않도록 우리가 꾸준히 챙겨 먹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골고루 잘 섭취하면 정말 질병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암과 이제 치매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예. 이제 무기장착. 장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그렇다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암과 치매는 이 현대의학이 해결해야 될 네.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지만 네. 결국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특히 영양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비타민과 함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등이 이 조화를 이루도록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적절한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 조절로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생한 고품격 특강 들려주신 현명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 암과 치매를 예방할 이로운 건강법을 자세히 알아보죠. 가정의학과 김태균 선생님, 한의사 김난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선생님, 그 하루를 살아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누구나 바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럴 때 바로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비타민은 생명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타 그리고 질소 화합물인 아민이 결합해 만들어진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생명. 네, 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이 3대 영양소를 원료로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뭐 세포의 분열이나 재생 등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체내에 부족해지면 신진대사가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 신체 내분비 기관들에서 합성되는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들과는 달리 비타민은 몸에서 전혀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이 되더라도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해서 외부로부터의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타민을 좀 어떻게 챙겨 먹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고함량 멀티비타민이라고 합니다. 오. 집집마다 이거 한 통씩 다 있지 않나요? 요즘에는 다 고함량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도 사실 비타민 고를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이게 고함량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거든요. 근데 고함량을 그렇게들 찾는지 나는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내가 먹으면서도. 예. 많고 높고 이런 거 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비타민은 네. 워낙에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한 만큼 어떤 게 자신한테 맞는 비타민인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다이어트를 자주 하는 젊은 여성분들이나 또 40,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면 특히 더 고함량 멀티비타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현대인의 고질적 문제인 영양 불균형에 있습니다. 바쁜 생활에 식사를 거르거나 또 패스트푸드 등으로 끼니를 대충 때우는 일도 많고요. 다이어트를 이유로 식사량을 과도하게 줄이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곧 영양 불균형 상태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비타민 결핍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중년이 되면 에너지 대사 능력마저 떨어지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5년 사이 국내 영양 결핍 환자 수가 60대는 180%, 80대 이상은 150.9%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귀를 나타나는데요. 의심했어요.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네, 특히 이 수많은 영양소 가운데 비타민의 결핍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몸에 비타민이 얼만큼 부족하고 또 얼만큼 보충해줘야 하는지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용성 비타민은 우리가 이제 섭취하면 일정량 사용하고 난 뒤에 소변으로 쉽게 배출되기 때문에 네.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고함량으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함량을 먹는 거구나. 사실 이제 일이 바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좀 밥을 챙겨 먹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먹을 때가 좀 많거든요. 공감해요. 근데 이게 다 비타민 결핍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게 좀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성하세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이해해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더 혼자 있지만 그래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타민 종류가 워낙 진짜 다양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특히 더 어떤 걸 신경 써야 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비타민은 그 종류에 따라서 하는 일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영양 결핍이 일어나기 쉬운 여성이나 중장년층이라면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멀티비타민을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네. 오늘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고함량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를 살펴보면요. 비타민 B1부터 비타민 B12까지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비타민 B는 그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8가지가 되고요. 이를 한데 묶어서 비타민 B군이라고 부릅니다. 비타민 B군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해지면 다른 비타민 B군의 결핍으로 이어져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그 비타민 A, 비타민 C와는 다르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예. 그럼 각각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군 가운데 대표적인 5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타민 B1입니다. B1. 네,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뇌와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등 비타민 B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비타민 B1이 부족해지게 되면 뭐 피로감, 식욕감퇴, 불안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타민 B2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의 대사를 도와주고요. 뭐 시각, 점막, 피부, 모발 등 우리 몸의 세포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부족해지게 되면 눈의 피로, 구내염, 피부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다가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를 비롯해서 헤모글로빈의 합성, 네. 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를 분해하는 데 관여하는 만큼 결핍 시에는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또 신경 장애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비오틴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네네네, 알죠, 들어봤어요. 알죠. 네, 비오틴. 바로 이게 네. 비타민 B7입니다. B7이 비오틴이구나. 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네네네. 비타민 B7은 피부와 모발에 관여하는 만큼 이 비타민 B7이 결핍되는 경우에는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꼭 챙겨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비타민 B12는 네. 코발아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세포 재생이나 혈액 형성, 또 조직 합성과 유지에 관여해서 네.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신경통이나 요통, 또 어깨 결림이나 손발 저림 등의 말초신경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쩐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중년이 되면서 만성 피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입병도 자주 나고요. 아. 손발도 좀 저릿저릿하고 머리카락도 좀 푸석푸석해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트리트먼트를 하는데도 조금 푸석하는 게 느껴지고 우리 친구 중에는 머리를 짧게 잘라버리더라고요. 너무 아예 푸석하니까 더 이상은 이 머리를 기를 수가 없다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러더라고요. 좋아 보이는데요? 드라이 한 거잖아. 아무튼 비타민 B군을 네. 고함량으로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된다. 아니 진짜 먹으면서 제가 좋아지긴 하는 것 같더라고 진짜로. 맞아요. 오랜만에 뵀는데요. 굉장히 젊어지신 것 같으세요. 드라이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드라이는 돈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네. 고함량 멀티비타민을 선택할 때는 네. 이 비타민 B군이 고함량으로 함유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체내에 축적되는 양보다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더 많아서요.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하는데 내 몸에 비타민 B군이 또 얼마나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고함량으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전하게. 네. 그렇구나. 몸에 오래 머물러야 되겠네요. 만약에 본인이 아무리 자고 나도 피곤하고 네. 또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자주 뭘 깜빡한 일이 많아진 등 기억력 감퇴 증상이 일어나거나요. 그런데 들어보면 어느 거 하나 뺄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손발 저림, 또 이뿐만 아니라 피부가 유난히 푸석푸석해지거나 입술이 갈라지고 구내염이 자주 나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체내에 비타민 B군이 부족한지 않나 의심을 해보고요. 만약에 비타민 B군을 따로 챙겨 먹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비타민 B군이 필요한 만큼 충족되지를 않고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고함량 비타민 B군 섭취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옆에 계시지만 우리 김지선 씨가 괜히 연예계 대표 동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제 가족력 때문에 치매가 걱정인데 그럼 이때도 고함량 멀티비타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함량 비타민 B군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치매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 중에 한 가지가 혈관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 네. 우리가 이제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그 안에 메티오닌이 들어있는데요. 이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은 몸에 들어오면 네. 시스테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몸속에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이 바뀌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네. 시스테인으로 가는 도중에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지 못하고 중간에 이상한 애가 생겨버리는 거죠. 호모가 붙어버리네. 네, 호모가 붙어버렸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혈관벽에 미세한 마치 유리가루를 뿌린 것 같은 네, 혈관 안쪽 벽인 내피를 손상을 시키게 안 되고요. 좋은 거네요. 네, 그 혈관벽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게 또 과다하게 축적이 되면 뇌의 조직이 망가지게 되면서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사람은 네. 치매 발병 위험이 약 4.6배 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다. 비타민 부족한 게 큰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 호모시스테인, 그러니까 시스테인으로 변해야 되는데 네. 호모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혈관벽을 착착 스크래치를 낸다잖아요. 유리가루 정말 어이, 무섭네요. 무섭네요, 무섭네요. 확 차이 나 버리네요. 그래서 네. 바로 이럴 때 고함량 비타민을 꾸준히 먹어주면 아하.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개선해서 네. 치매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 경도인지 장애를 앓는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한 그룹에만 고용량 비타민 B군과 엽산을 섭취하게 했더니 뇌 유축률이 30%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뇌가 쪼그라드는 거를 막아주니까 그만큼 뇌 기능이 잘 유지가 또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또 다른 질병 암에는 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우리 몸에 들어온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어떤 그 부산물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몸의 배기가스,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맞아, 맞아. 네. 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이 세포에 상처를 입히고 노화를 일으키고 또 세포에게 있는 DNA를 공격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럴 때 이제 비타민 E가 유해 활성산소의 작용을 막고 뭐 DNA 합성 억제, 세포 사멸을 유도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몸에도 굴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활성산소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빠져나가는. 굴뚝이. 너무 좋다. 너무 그냥 좋겠죠. 내뱉어 버리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치매, 암에 대해서는 저도 늘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날이 따뜻해지면서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지고 이렇게 숨겨뒀던 군살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또 생각할 게 많아졌어요. 거울 볼 때마다 이거 언제 또 이게 또 이렇게 늘어난 거야? 아니 갑자기 뭐 타이어 하나가 이렇게 잡히는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네. 특별히 뭔가 제가 더 뭐 먹었대거나 뭘 더 이렇게 뭐 막 한 거는 아닌데 그냥 저는 적정량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데 계속 살이 찌거든요. 나 이거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간에 주름이 너무 많이 잡히셨어요. 화가 나세요. 그래, 화가 나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화가 나요. 네. 네, 억울하죠. 나이가 든 것도 네. 서러운데 우리 몸은 점점 살이 더 잘 찌고 또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되니까요. 네. 서러워요. 네, 흔히 비만이라고 하면 영양분이 넘치도록 충분한 영양 과잉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열량 과잉과 영양 부족, 즉 배부른 영양실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열량이 많은 거지 영양은 부족한 거구나. 영양 보충이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잘못된 거네. 그러게요. 그럼 이게. 살쪘다고 해서 안 먹을 게 아니네요. 그럼요. 네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밥, 빵, 면, 떡, 감자, 고구마 이러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은요. 네. 결국 다른 영양소의 결핍을 가져와서 결국에는 영양 불균형을 일으키고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실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인 BMI 수치가 높을수록 혈중의 카로티노이드나 비타민 C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네요. 네, 또한 국내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체중이 정상인 그룹과 달리 비만할수록 알파카로틴이나 레티놀, 비타민 E 등의 항산화 비타민 섭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복강경 비만 수술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5.5%가 비타민 B1이 결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나도 요즘에 이제 적당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건강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뱃살 관리를 특히 신경 쓰고 있는데 네. 다들 나이살이다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이자 방치할 게 아니라 비타민부터 잘 챙겨 먹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뭐 치매, 암 역시 이제 비만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럴 때도 이제 고함량의 멀티비타민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우리가 이제 쉽게 먹는 섭취는 좀 줄이고 네. 에너지 소모를 늘리면 살이 빠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면 우리 몸 각각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잘게 쪼갠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네. 이제 어떤 대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들고 물과 탄산가스를 이제 배출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몸 안에 그냥 공장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세포 내에서 포도당이 분해되려면 굉장히 복잡한 대사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TCA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TCA 사이클. TCA 사이클. 네. 굉장히 어렵죠. 이제 포도당 한 개가 대사 과정이란 걸 거쳐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데 네. 당장 사용할 에너지원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네. 잉여 에너지를 적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그런 역할까지? 네. 그렇게 이제 잉여 에너지원이 내장 지방으로 저장하면 이렇게 염증이 늘어나니까 이제 네. 그런 과정을 방해하는 것도 이제 비타민 B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방이나 근육의 형태로 저장이 됐다가 에너지로 쓰이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은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비타민 B군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쏙쏙 됐어. 제일 중요해요. 건강에 두루두루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봄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봄만 되면은 막 맥을 못 쓰겠어요. 막 그냥 밥을 먹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른하고 자꾸 졸리고 좀 근데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중에 가장 어려가지고. 그렇지. 세상에 왜 이러나 몰라. 아니 이 친구도 이제 나이를 먹은 거지 조금씩. 애기는 아니에요. 아닌 거지 이제는. 근데 다들 그렇지 않나요? 예. 저는 그럴 때 이제 비타민을 꼭 챙겨 먹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네. 저는 왜 그 봄이 됐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노곤노곤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활력이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러는 것 같거든.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평소에 신경 네. 쓰니까 다른 것 아니, 그리고 같아요. 또 확실히. 잘난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얼굴도 잘났다고? 잘난 거고 이제 잘하고. 잘났군. 잘났어.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중하겠습니다. 괜히 건드려가지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봄 한절기에는 일교차가 평균 한 9도에서 10도까지 벌어지는데요. 그쵸? 네. 이렇게 급격히 바뀌는 날씨에 우리 몸이 적응하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네. 우리 몸의 피부나 근육, 교감신경 등 여러 기관에 에너지가 과도하게 쓰이면서 더욱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활동량이 더욱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비타민 소모량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네. 이럴 때 고함량 멀티비타민 섭취가 활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실제 건강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33일간 고함량 비타민 B군과 미네랄 보충제를 섭취하게 한 결과 네. 대조군 대비 활력 지수와 인지 기능 지수는 증가했고요. 피로도나 스트레스 지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쩐지 제가 그래서 요즘 활력이 넘치나 봐요. 날씨 말에 공감이 안 됐거든요. 네, 제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왜 웃으시죠? 진짜입니다. 웃겨서요. 네.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을 이렇게 따로따로 포장된 것을 섭취하는 게 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사실 실천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고함량 멀티비타민을 섭취할 때 더 주의할 점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일단 이렇게 겉으로 뵈는 모습만 봐도 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잘하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이상의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된 영양제를 섭취할 때 네. 각 영양소의 최대 허용량을 초과할 수 있고요. 또 서로 성분이 도움이 아니라 상충이 돼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게 됩니다. 아, 예. 네,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철분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반대로 또 함께 먹을 때는 서로 도와주는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네. 비타민 C는 비타민 E랑 함께 먹으면 비타민 E의 흡수율을 높여주고 항산화 작용의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칼슘과 비타민 D 또는 마그네슘, 철분과 비타민 C는
함께 복용했을 때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영양소가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하는 게 도움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고함량 멀티비타민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 5,000% 이상 고함량으로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건강에 더욱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질환이나 특이 체질, 알레르기 체질, 임산부의 경우에는 간혹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칼슘혈증을 앓는 사람은 비타민 D랑 함께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이나 탈수를 유발하거나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날씨 오늘 알려주신 거 잘 들었죠? 네, 그럼요. 아주 건강해집시다. 오늘 진짜 저희가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암과 치매 위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 am 닥터. 60대 자매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자매가 나란히 독감에 걸려버린 거예요. 증상이 나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언니는 어때? 나는 수행 맞자마자 괜찮아졌는데 동생의 경우는 증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실신까지 하고 말았어요. 어머. 동생의 경우는 독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폐렴으로 갔고 예, 예. 그 폐렴이 폐혈증으로 진행된 케이스인데요. 근데 이게 다 때문이거든요. 즐거운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